자,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 볼 때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계로 보는 거예요. 통계로. 우리가 이런 자유무역 끝났다가 보호무역 되고 이런 것들의 지금 시대를 처음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겪어보면은 통계로 보는 건데, 한국의 실질 금리 흐름을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에 이야기할 때, 제가 연도 기준인 MZ로 분류하지 않고 통계상 X세대 84년생까지거든요. 출생들은 소득과 자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Y세대를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85년생인데 85년생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80년대생들은 그 10년 정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 이직으로 이제 그렇게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IMF 겪어봤고 서프라임 겪어봤고 요 팬데믹도 겪어봤고, 그래서 이거 좀 무덤덤해요. 아, 또 왔구나,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이제 또 잘 나갈 일 있을 테고 잘 나가다가 또 왔구나, 이런 딱 느낌인데, 통계상 2세대 이하부터 자산 증식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는데 제가 보면은 지금 딱 실무자 세대들이어서 80년대생들은 통과해요. 저기 40년대생들은 솔직히 엑셀 세대거든요. 근데 80년대 세대들은 이거 뭐 새로 나오는 AI냐 이런 거 적응도 빠르고,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90년대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솔직히 우리나라 뭐 80년대생들은 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그거 익숙해져가지고 점점 이제 넘어가고 새로 나온 거 또 하면 되지, 딱 이런 느낌인데, 90년대생들은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Y세대도 엄밀히 말하면 90년대생들이 진짜 재앙일 겁니다. 그래서 Y세대들이 지금 어쨌든 자산 증식이 가장 더디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실질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학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내가 생존할 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경제학 이론. 이거 철학에서는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론. 그 다음에 경험적 실제가 통계라고 하는데, 어, 한 가지 확실한 건 행동의 기준점은 무조건 통계적 기준점에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행위의 기점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만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노벨상 수상자의 이론적 실험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양적 완화와 MMT의 흔적, 그리고 아베노믹스와 팬더믹 머니, 요 대가를 2010년대 이후부터 지금 계속 겪어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통계적 기준점으로 내 생존 방향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실질금리 개념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지금 투자 관련돼서 전 세계에 대부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투자에 대한 지식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바이 앤 딥이라는지 잘 안 낚여. 옛날처럼. 그리고 비판도 아주 정확하고. 그래서 지금 다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실질금리 개념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질금리가 뭐냐? 실질금리라는 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제한 겁니다. 그래서 명목금리는 은행 이자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본의 수요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명목금리가 낮거나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저축을 하면 인플레이션의 저축이 녹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 은행 예금보다 높잖아요. 그럼 저축을 하면 안 되겠죠. 구매력이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반대로 실질금리가 플러스다, 그럼 명목금리가 높거나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뜻입니다. 보통 요 기업이 공급을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은 거고요. 뭐 금리가 좀 위에 있으면 명목금리가 높은 거고. 그래서 이 시기에 저축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당연하게 해칭할 수 있겠죠. 구매력이 증대합니다. 저축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할 맛이 나죠. 그래서 월급은 인플레이션을 녹을 수 있지만 저축이 인플레이션을 녹는지는 실질 금리를 통해서 비교해보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에요. 흔히 국가들이 바라는 호경기 상황이 뭐냐면은, 기업이 투자를 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실질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그럼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저축을 통해서 명목금리의 혜택을 얻죠. 실질금리 플러스. 그래서 구매력이 증대시키는데 저축이 늘어나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요런 상황이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투자를 통해서 실질금리를 상승시키고 이 반복을 진행을 하죠. 이 과정에서 물자와 화폐량이 늘어납니다. 만약 해외 수출이나 기업 투자가 이런 게 부족할 때는 정부가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직접 내수 인플레이션을 세게 돌리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소에 수출 주도 경제들은 수출하고 난 다음에 내수 인플레이션을 돌리고 그 과정에 한 2년 3년 정도 그 갭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 투자와 화폐 살포를 통해서 투자와 구매력을 상승시킵니다. 근데 이런 실질금리와 여기 밑에 보면 S&P 500 예. 실질금리와 그다음에 그 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라 실적 드리븐이잖아요. 그래서 실질금리와 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시기는 굉장히 드문 호경기입니다. 뭐 짧은 정도의 호경기죠. 그래서 요때마다 이제 뭐 큰 이상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미 죽은 경기에 심장 마사지 할 때는 그때부터 좀 다른 문제가 생기죠. 양적 완화를 하듯이 그렇게 화폐를 싹 풉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화폐가 녹는 걸 겪었죠.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럽과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 이게 사실 아베노믹스랑 똑같거든요. 돈이 이렇게 풀면 총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결국에는 임금이 올라갈 거다. 임금 안 올라갔거든요. 임금 안 올라가지고 그냥 이거 포기하고 야씨 SOC로 돌려 해가지고 SOC 투자 다시 세게 해가지고 GDP 올렸는데, 그게 그 대가가 여기 밑에 나오는데,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재정 적자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통합 재정 수지거든요. 예, 관리 재정 수지는 이거 복지 비용 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재정 적자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예. 저게 아베노믹스랑 똑같습니다. 저 기반이 누가 했다? 요 인간이 했어요. 요 인간이 2010년대 초기 양적 완화의 모든 배경에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팬데믹까지 우리가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돈이 녹는 걸 많이 겪었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단계까지 갔는데, 이 팬데믹 머니를 통해서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그 평생 투자를 해먹을 때 쓸만합니다. 이제 그러면 화폐 살포로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를 추월할 때 요 시기거든요. 이게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기인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딱 서프라임, 그리고 양적 완화와 저금리, 그리고 팬데믹 이후 화폐 살포 요런 때 일어났는데, 요 시기 짧은 시기랑 요 시기랑 요 시기랑, 그래서 이게 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이 금리를 올려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는 해당 산업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질금리가 요때부터 쭉 떨어져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금리가 쭉 떨어지는데 요 밑에 보면 한국의 실질금리도 나오거든요. 90년대는 거의 한 6%까지도 가요. 그래서 거의 뭐 S&P 500 고점에 사서 한 30년 가지고 있으면 연평균 6%라고 하는데, 실질금리 은행 예금이 연평균 6%입니다. 네, 그런 시기가 90년대거든요. 네, 해당 산업의 혜택을 얻지 못한 Y세대들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 세계. 전 세계 인플레이션 해칭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X세대들 같은 경우는 요 실질금리가 높을 때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2010년대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자산을 확장시키기 시작해가지고 팬데믹 때 큰 이득을 얻은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차이가 커져. 화폐의 구매력은 지독하게 떨어져 갖고, X세대와 86세대들의 구매력이 높은 저 2008년 요 시기, 요 이전부터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늘어난 게 뭐예요? 비트코인. 코인 업계가 산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화폐가 계속 똥값이 되잖아요. 이 머니터리 언제까지 할 거야? 라는 거였죠. 이 머니터리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그 초기부터 요 사람. 폴크로그만. 네. 글리처 폴크로그만. 그래서 그래도 위 표는 뭘 말해주냐면, 실질금리가 높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저축할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동시에 자산시장이 한 번씩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때도 붕괴가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 높아진 실질금리였다가 그걸 저가 매수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실질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가는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축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이때쯤에 떨어진 자산 가격을 매수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칭하기가 좀 좋습니다. 요걸 이제 쓴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입니다. 1975년에 뉴욕시가 파산을 했거든요. 저 당시에도 똑같이 어마어마한 복지, 뉴욕시가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지를 하다가 뉴욕시가 파산하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실질금리도 오일쇼크로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이때 뉴욕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플레이션 해칭도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금리 플러스해서 저축한 거는 나중에 언제건 기회가 온다. 그리고 요거 잘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는데 워렌 버핏이에요. S&P 500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실질금리 마이너스일 때, 그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산 게 실질금리 플러스일 때 산 것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요 정도 차이가 좀 큽니다. 그거 100%는 아니지만 이제 기술적인 지표 중에 하나로 참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다. 요 정도? 한 60%, 70% 크로스 체크하기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탑다운 투자자니까 저는 주로 이제 채권의 가치를 보는 데 쓰죠. 단지 저축에서 투자로 돈을 쓰는 운용 방법이 이게 바뀔 뿐, 실질금리가 이렇게 변동한다는 건 경제 사이클의 일환을 보고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요게 실제 바뀌는 매크로 중에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실질금리가.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실질금리가 한 3% 정도 같다. 부동산 최대치 수익이 세금 빼면은 한 4%거든요. 보통 5%가 한계선인데 그 세금 떼고 이래저래 비용 나가니까 그거 빼면은 4%에서 3. 몇 프로 정도 돼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그 오래된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제 경쟁이 많은 부동산, 뉴욕 부동산 같은 게 수익률이 떨어진데 걔네들은 3%에서 2%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은행 저축이 인플레이션 해칭을 해가지고 3%가 된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겪고 3%인데? 이거 생각해보면은 이게 2% 3%가 장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해칭하고 3%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실질금리가 높이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똥값입니다. 근데 실질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예요? 매우 크게 올랐죠. 그리고 실질금리가 높으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보다는 이쪽 저축으로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하기에도 안 좋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사업은 할 바에야 그냥 여기 저축을 해버리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부동산도 불황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봐두면은 좋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주의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금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봐야 됩니다. 요거 먼저 알았다. 저축을 많이 해서 실질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자금 시장에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서 실질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자금 시장에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자금 시장의 수요 정도로 파악하는 게 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표로 보는 거. 그래서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실질금리가 하락해서 자산가치가 증대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자산가치가 증대했는데 이익이 많이 나거나 과잉 투자로 굳이 추가 자금이 필요 없어졌어. 그러면 실질금리가 하락하겠죠. 자금의 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자산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이익이 적게 나거나 손실로 추가 자금이 많이 필요했네? 그러면 앞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 그래서 실질금리가 떨어졌다는 자산 가치가 오르겠네, 주식 가치가 오르겠네, 요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저축하고 채권을 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요걸 기준점으로 판단을 해야죠. 바꿔 생각해 보면은 거의 준 건물주예요. 이것만으로 준 건물주처럼 이제 이익을 낼 수가 있네? 동시에 뭐예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여기
시드머니를 좀 더 확장할 가치가 있네. 요걸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옹이 주로 뭐 하시냐면은 요 실질금리 높을 때 단기 채권 열심히 차서 호경기일 때 사세요라는데 안 사요. 쭉 모으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뚝 떨어지면은 이제 뭐 주워볼까 좀 죽고 그리고 난 다음 또 이 실질금리 가지고 열심히 즐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 줄까 또 요런 식으로 주로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현금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게 이제 규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한 20% 정도 현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전체 자산을. 그러니까 딱 안전한 정도 가지고 계신다. 요 정도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냥 워낙 자산이 많으셔서 이제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모으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 AI 스쿨 앤 랩 학생들도 지금 최대한 빠르게 취업을 시키고 제가 유튜브에도 전에 좀 빨리 취업을 해라. 원하는 회사보다는 그냥 일하면서 전직하기 위한 공부할 수 있는 만한 회사로 가라. 여러 가지 QA든 솔루션 엔지니어 등등 많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플러스인 상태. 그래서 저축과 채권의 가치 평가가 높아요. 아무리 물가가 뭐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빨리 돈 벌어가지고 저축을 하면 할수록 물가보다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빨리 모아서 저축,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게 그리고 기업의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축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효율성이 증대시킵니다. 이것도 똑같이 뭐 실질금리를 하락시키죠. 더 투자해 주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끼고 있는 중이고 저축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자금이 더 필요해서 위태로워지죠. 요때 이제 구조조정이 보통 되는 거고 뭐 돈 있는 기업은 오히려 이때 인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그런 것들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쌀 때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격은 당신이 구매하는 것이지만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실질금리와 가장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절대 손해보는 행동 안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일본 주식 산 거 이거 뭐 일본 상사 산 거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었을 때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 상사를 사요. 그러면 채권 이자가 0.1인가 이런데 일본 상사가 배당이 한 2% 주는데 거기 그 배당 가지고 이제 그 배당 가지고 가는데 그 당시가 실질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또 오르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걸로 주식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채권이나 이런 거 살 때 쓰는 방식이지 주식 안의 수익률이라는 가격 지표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익숙한 저한테는 동작을 안 합니다. 이게 만사를 넓게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주식 안에서의 수익률로 보잖아요. 이거 채권 안에서의 수익률. 그래서 가격 올랐나 안 올랐나 보잖아요. 화폐 가치나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실질금리 은행 대비 얼마나 모았나 얼마나 이익인가 요런 것들을 계산을 안 하잖아요. 사실 계산하기도 귀찮고 이거는 사기 전에 계산해 놓고 제가 보통 이제 실질금리 올라갔을 때 플러스 됐을 때부터 이제 그 채권을 열심히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이너스일 때 안 사다가 그리고 주식이랑 채권을 같이 병행해서 매입하고 시작했고 요때는 이제 손도 안 대죠. 손도 안 대고 요때 살 거면은 뭐 주식 폭락할 때 주식 좀 샀으냐. 팬데믹 시기였는데 그래서 요런 거 팔 때는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일을 좀 빡세게 해야 됐구나. 돈 한 푼이라도 힘들지만 더 모아두면 이거 쓸 때 많다. 그래서 돈 적게 써야 되겠구나. 그럴 때 이제 많이 씁니다. 이 실질금리를 바꿔 이야기하면 은행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공장 만들고 M&A하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이게 빅테크들이 하기에는 딱 좋은데 뭐 굳이 대출이 필요 없으니까 이전에 이제 회사채 발행한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이런 분들에게는 현금이 없을 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실질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리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살아가니까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최대한 대출 많이 하려고 해요.
예, 대출 금리를 낮춰가지고 대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럼 대출 많이 하면 순저축이 떨어지니까 실질 금리 상승 압력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녹아가는 돈 빨리 탈출시켜가지고 이 실질 금리 상승하는 거 이제 대출금으로 받는 거죠. 이게 은행에 예금하면 예금이지만은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로 받는 이자가 뭐다? 여기 대출시킨 그 돈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 대출, 차입, 소비, 투자가 늘어나면 저축이 늘어납니다. 저축이 늘어나면 저축이 줄어듭니다. 저축이 줄어들면은 은행은 저축을 유도해야 되니까 실질 금리를 증대시키는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게 그 그리고 이제 자본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반대로 경제 구조에서는 이런 게 즉흥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제 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면 반대로 투자 수요가 줍니다. 투자를 해서 버는 것보다 저기 저축해서 이자 버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은행은 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순저축 기준점으로 순저축이 감소하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저축을 많이 하라고 순저축이 그 증대하면은 실질 금리가 그 떨어집니다. 아예 돈 좀 쓰세요. 돈 좀 쓰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반대 상황으로 순저축을 기준점으로 반대 상황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역관계입니다. 역관계.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국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하거든요. 독일 같은 데도 세금 높은 데가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오히려 미국 같은 데가 엄청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홀크로그만이 그 말했거든요. 저축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 날 줄 알았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장기간 지속한 건 이 저축을 쓰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베노믹스는 그걸 아예 그냥 그러면은 아예 협박하듯이 이 저축을 녹여버리자.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 상승을 계속하면서 얻은 게 파이어족의 노동복귀입니다. 뭐 경제 참여율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세에 도달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들은 여러분들의 저축을 노리고 조정을 합니다. 돈을 써라 아베노믹스고요. 이게 전부 자산으로 바꿔놓고 일을 안 하네? 그러면 주식을 부숴버리고 부동산을 부숴버린다? 그게 지금 금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은 일 안 하고 살아간다 이거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여러분들을 일시키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간 VC 투자나 AI 붐으로 인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가 늘어남보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러면 저축을 할 만한 이유가 생기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모을 만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투자가 화랑일 때 빨리 그걸 월급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똑같지만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축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요약하면은 남들이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할 때 저축이나 채권을 사야 되고 남들이 열심히 저축을 할 때는 뭐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돈 쓰고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열심히 저축을 할 때. 열심히 저축을 할 때가 언제냐면 요때거든요. 요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때. 요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산 가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 비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비싸게 사면 안 돼요.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투자가 많은 시기에 저축할 기회를 버리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잉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과잉 투자하다가 물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 같은 거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보다 저축과 채권의 기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저축으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한 2% 3% 할 수 있었는데 스톡 옵션은 그걸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과잉 투자해 버리면은 기회 손실이 더 커져 버린 거죠. 반쯤 올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카카오 건이 그렇죠. 카카오 뱅크인가? 예.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런 그 과잉 투자로 인한 그 상황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과잉 투자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투자와 소비가 화랑인지 아니면 축소인지 이게 정의를 할 수 없어서 이때 실질금리를 이용하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트럼프도 뭐 70년대 부동산 하락기에 샀고 한국의 지금 현재 부자도 2000년대 전후 IMF 폭락 후 회복기에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사거나 아니면 폭락 후 자산을 사거나 세상이 폐허가 되거나 세상이 피바자일 때 실질금리를 혜택을 받아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사실은 끝에 모든 걸 주워 잡는다. 워렌 버핏롱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고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사라.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동산 산다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요. 포물을 겪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실시금리 또 심지어 안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가네 일단 사요. 어디가 바닥인지 알고 저가네 일단 사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이거 저축으로 얻는 이익이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금리랑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래 저가에서 떨어진 그거랑 합치면 요게 10% 떨어졌지만은 요거 실제로 생각하면 한 15% 정도 기회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5% 이상의 이익이 나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긴 하니까. 싸다고 무조건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안전마진을 따지게 되는 거죠. 팬더믹 머니는 본래 실질금리를 올리는 압력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실질금리와 자산가치의 선순환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의 핵심입니다. 근데 흔한 일은 아닌데, 둘 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가 혹연기에 와요. 근데 자산가치만 상승하고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인플레이션이고요. 뭐, 팬더믹은 솔직히 반은 바이든 탓이죠. 반이 아니에요. 대부분 바이든 탓이지. 바이든 플레이션이지. 코로나 탓, 러시아 탓 하면서 돈 엄청 뿌렸는데 금리 상승 늦었고 화폐는 계속 살포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를 초월해요. 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래서 바이든은 코로나 탓, 러시아 탓 하면서 인플레이션 방치했는데 연준 의장을 아예 행동하지 못하게 승인도 안 했고 근데 자연스러운 화폐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량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게 바이든 플레이션의 원인이죠. 그래서 저축한 돈이 인플레이션을 다 녹아버려요. 사람들 구매력도 죽고. 근데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이후 장기간 겪었던 건데 헐크로그머니 아베노믹스 시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화폐 살포를 긴축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피해를 만들어놨는데도 화폐 살포를 긴축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댓글 다신 분 중에 서민을 만드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진짜 동감합니다. 이거를 화폐 살포를 어마어마하게 한 게 뭐다? 여기 지금 현재 미국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화폐 살포를 주장하다 결국 인플레이션 나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실토합니다. 이거를 양적 완화를 2010년대 내내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그거 주장해서 지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솔직히 우리 세대는 요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원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요게 누구의 배경으로 되온 건지. 스티글리츠랑 요 사람이 저 화폐 살포를 어마어마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자 이제 실질금리가 방등해서 지금 현재 플러스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의 가치가 좀 생긴 거죠. 실질금리가 높을 때 이제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금리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뭐 최고의 기회가 되었죠. 언제다? 요 돈 뿌리기 전에 돈 뿌리기 전에 부동산 산 사람들. 그래서 X세대 자산들이 팬데믹 동안 엄청나게 증대된 거예요. 저 때 사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전 세계 X세대 자산이 급증한 이유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훈을 얻을 게 있죠. 트럼프, IMF, 워렌 버핏, 팬데믹 부동산 산 사람들 전부 다 동일합니다. 뭐 자산 가격 폭락 시 오랫동안 해온 실질금리 행위에서 전환해가지고 자산 획득 행위로 저축 행위에서 자산 획득 행위로 전환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 은행은 위기 때마다 덩치를 키운다와 단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이 제일 중요한 투자의 1원칙임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죠. 열심히 실질금리가 높을 때는 돈을 모아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다가 이거 실질금리가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자산으로
자산의 저가를 찾아가지고 자산으로 전환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열심히 또 모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산이 폭락을 하면은 이제 이때 사는 거죠. 기회다. 기회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돈 모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작정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논문을 좀 분석해 볼 건데, 이 논문 자체가 실질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인구 구조의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 원인은 세대별로 금융 형태가 다르다. 인생의 사이클이 있는데 생애 주기별 금융 형태, 청장년기에는 순저축 음해식입니다. 학자금이나 주택을 구매하고 전세대출 이런 걸 받느라고 열심히 그 돈을 쓰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기 때문에 순저축 음해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역관계잖아요. 실질금리가 상승합니다. 게다가 이 세대는 노동능력은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를 하죠. 싸게 일하고 키오스크보다 싼 생산성 그리고 혁신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국가별 부채가 가장 많은 시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5세에서 44세 요때 이제 집을 주로 사니까, 한국 가구주 연령은 이제 40세에서 49세 요때 집을 사는 시기라서 기본적으로 실질금리를 상승시킵니다. 돈 쓰면은 반대로 실질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순저축 양의 시기, 중고령 시기인데 요때는 이제 어느 정도 대출도 갚고 이제 이자 비용도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라서 자녀도 또 독립을 해요. 그래서 순소득은 감소하지만 비용도 감소해서 금융자산과 순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는 55세에서 64세가 가장 돈이 많고 곧 은퇴를 하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식이 독립을 하면은 그 좀 넓어요. 이제 노후에 월세도 세팅하고 병원 근처로 주거지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려해서 74세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순저축이 양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즉 파이어를 준비해 나가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퇴 후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반대로 최고령기 74세 이상 요때부터 파이어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페이 에즈 유고 시스템이라는 이제 우리가 그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로층의 그리고 노인 의료 보장 제도 요런 것들이 순저축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럼 바꿔 생각하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쯤 되는지 그걸 보는 논문이 이것입니다. 번외로 저는 지금 상속세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현금과 청년 세대의 현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자기 자식에게 상속하는 건 부의 크기와 무관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요건 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걸 하려면 만약 상속세를 폐지시키고 싶다면 일단 연금을 파운디드 시스템으로 바꾸고, 페이 에즈 유고 시스템이 아니라 파운디드 시스템을 바꾸고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상속세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국가 부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할 일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 변화가 어떻게 돼야 할지 이걸 보면은 2031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질금리가 쭉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이전에는 실질금리가 하락을 한다. 순저축이 늘어난다는 상황이네? 은퇴를 하니까 당연히 은퇴 자금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좋은 집 이거보다는 둘이서 살아갈 수 있는 집,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집은 월세를 놓든 뭘 하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집을 옮기고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저축이 올라가는 시기가 요 시기 동안이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0대인 저와 20대인 세대들에게는 요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요 이전 90년대에 돈을 모았던 베이비 부모와 그 다음에 아직까지 높은 시기에
돈을 모았던 X세대들, 요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실질금리가 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동시에 이제 좀 그래 모았다 치고 살려고 하는데 실질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더 사기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동시에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이 열심히 올라가는데 이 기간 동안은 비싼 주거비를 늦게 집을 살수록 비싼 주거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베이비 붐의 은퇴 시기인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할 거거든요. 순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을 거잖아요. 오랫동안 근무했다 보니까 은퇴 자금을 세게 받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오래 근무한 사람이 나가서 연공서열제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나가니까 당연히 저 기업의 자산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특징이 결혼할 때 이런 거 조언을 받은 분들이에요. 88년, 90년대 결혼한 세대들인데 사업하지 말고 주식하지 말고 도박하지 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업이나 주식이나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부동산을 삽니다. 그게 사실 50대들이 지식 뭐 산업센터니 뭐니 이렇게 돌아다니고 월세 세팅을 하는 배경이에요. 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무조건 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수도권 확장 시기 이촌 향도로 배포되던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높은 저축으로 돈을 모아서 실물 자산 위주로 취득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으로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미국에서 은퇴하는 사람들, 파이어하는 사람들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이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완전히 다르고 지금이 또 시대가 변하는 변곡점이거든요. 지금 20대들한테 이렇게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패가망신 지름길입니다. 뭐 앞으로 실질금리가 더 떨어진다고요. 더 떨어지는데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너네 나중에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집 사면 돼. 아 이거 돈 없어도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대출 받으면 돼. 실질금리가 이 정도로 높았던 시기에 즐겨 놓으시고요. 즐겨 놓으시고요. 이제 실질금리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결혼할 때도 아니고 돈 없다고 시작할 때도 아니고 나중에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상승은 아마 지속이 될 겁니다. 요 기간 동안 1인 가구가 증대될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분석을 했을 때 결국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똑같이 부동산이 올라가요. 예, 노후에는 캥거루 자식을 독립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유럽, 캐나다, 미국 등 다양한 곳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주시든 뭘 하든 부동산 수요는 더 필요한데 심지어 건설업과 노동자 수는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르죠. 그래서 은퇴 세대들 중 상당수가 건설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가지고 또 이제 더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집을 바꿔야 되는 시기는 분명 옵니다. 왜? 3, 4인으로 사는 집이랑 부부 둘이 사는 집은 달라요. 물론 이제 아예 안 파는 경우도 있어요. 커뮤니티가 그쪽에 있다고 해서 와이프의 커뮤니티가 여기에 있다. 이쪽 세대들이 좀 퐁퐁이잖아요. 퐁퐁이라서 와이프가 70세까지 벌어오라고 하면 70세까지 벌어오고 실제로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쪽에 커뮤니티가 있다. 집을 팔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집을 못 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생활비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계신 이제 노인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임원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널널하지도 않고 제가 아는 임원분들도 그냥 각자 살자. 거의 반쯤은 조론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하자.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외로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건 한 20년, 30년 정도 지나면은 결국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랑 법으로 얽히면은 괴롭다.
그래서 은퇴 자금으로 순저축이 증가하고 기업도 고액 연봉자가 나가니까 순저축이 증가하고 실질금리 자본 수요는 떨어지니까 이 자본 수요가 떨어진다. 실질금리는 하락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저축을 해도 그 저축의 인플레이션 해지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좀 더 위험한 무언가를 하라고 밀어붙이는 쪽이죠. 그래서 그냥 S&P 500으로 가라라고 처음부터 세팅해서 이야기하는 배경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빨리 일 시작해라. 그리고 한국에서 떠라. 달러 벌어와라. 이게 낫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첫 주택 구매가 늦어졌거든요. 90년대에는 20대 때 샀죠. 그리고 요때는 30대 때 샀는데 이제 40대 때 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좀 이게 점점 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31년쯤 되면은 40대 중후반 여차하면 50대 때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대들은 몇 세쯤 살까? 한 60대? 55세? 한 요때쯤 이제 평생의 꿈에 속하는 집을 하나 이제 사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더 빨리 집을 사게 된다? 아니요, 평균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이비 부모들은 30년, 4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 최대 인구 계층입니다. 문제는 Y세대 이하들이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주거비 배당을 받는 기간 동안은 실질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최악,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는 별별별 꿀을 다 빨 수 있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이 끝난 윗세대들은 2031년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 즐기다가 2031년 이후부터 주거비 상승을 통해서 즐거운 배당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아주 높은 실질금리 가치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과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렇게 주거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건물 수리와 같은 관리비 부담 역시 생각보다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뭐 구매력이 높은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속세까지 줄여주게 되면 해피한 베이비 부머의 해피 조선이 펼쳐집니다. X세대랑. 이거 줄여주면 안 됩니다. 국가부채는 떠넘겨놓고. 저 부동산 오른 것도 국가부채 질러가지고 화폐가치 떨어뜨려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이 모으는 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저축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요때 집을 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고금리를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의 문제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Y세대는 극복해요. 우리는 어쨌든 실무자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바뀌는 것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90년대 이하는 재앙입니다. 90년대생부터. 제 입장에서는 기껏 키운 학생들이 평생 노후 빈곤으로 확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꼬리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30년에 전후로 국가부채 60%의 위험이 닥칩니다. 그럼 세금이 또 증대돼요. 그러면 순저축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실질금리가 떨어지는데 순저축도 똑같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요거 이제 또 사야 돼요. 이거 다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선 다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반발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한창 이야기할 때 자기네 정권 시기에는 국가부채란 신기루다, 이건 뭐 잘못됐다, 잘못된 정부다, 그거 이야기하더니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세수펑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감세 추진 어쩌고저쩌고 이 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세수펑크가 뭐냐면요, 돈이 안 거쳤다가 아니라 100억 거칠 거라 예상했는데 90억 거쳤다는 거예요. 재정적자 나던 비율은 어디였냐?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이 통합 재정 적자를 이렇게 할 때 자기네들이 폭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거 줄이고 있는 정권에다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 조졌어요. 이거는 이 나라는 조졌어요. 그러니까 대중하고 멀어져 가지고 나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제 학생들이랑 저만 살 겁니다. 아베노믹스 같은 임금 주도 성장 이짓거리 해놓고 이거 뿌린 정권이 누구인지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이 정권의 대통령이 죽을 때 저는 악마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조건, 돈을 모을 때는 실질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20대들이나 30대들이 지금 겪을 거, 거기에 돈을 모을 때 부동산 가격과 주거비 상승은 확 올라가요. 근데 40대가 되어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는 실질금리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높은 걸 지금 지불을 해야 돼요. 국가 부채로 세금은 증대합니다. 근데 연금까지 있습니다. 페이 애저 유고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게 폰지 사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연금을 파운디드 시스템, 내가 낸 만큼 현재부터 적립해서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연금은 페이 애저 유고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수입으로 현재의 지출을 충당합니다. 뭐 지금 노인들이 받고 있는 연금은 현재 근로하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폰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거는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익 가지고 이 수익을 배분해 준다. 요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은 펀디드 시스템이 아닙니다.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을 적절하게 더 플러스 알파 내는 용도로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연금 지금 누가 한다? 현재 근로하는 젊은 세대들의 부가 이전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폰지입니다. 이게 폰지잖아요. 뭐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을 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준다. 높은 수익으로. 그래서 청년 세대의 부동산 구매는 더더욱 늦어질 것이고요. 이 연금까지 포함해서 인구 감소 이야기하지만 베이비 부문은 30년 지나도 현재 평균 수명에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별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에 대한 지지는 거기다가 청년 세대의 화폐를 날이 갈수록 녹이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칭도 힘든데 청년 세대의 화폐도 또 더 녹여요. 그래서 실질금리는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더 높여버리는 그런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시기는 어려워도 순저축으로 모을 수 있는 기반이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득은 X세대, 86세대가 다 가져가죠. 그래서 실질금리 상승기에는 연금과 보편복지, 공적 이전 소득, 이 세대가 돈이 많은데 공적 이전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국가 연공서열제로 청년의 짬 때리기, 게다가 툭 까놓고 말해서 청년 세대 대부분 결혼 안 하잖아요. 이거 싱글세 내는 거잖아요. 유럽에도 이런 게 있는데 결혼을 안 했으면 집을 살 엄두도 못 냈다. 결혼해서 집을 샀다. 근데 오픈 릴레이션십이야. 그냥 경제적 공동체고 아플 때 도와주겠지. 요 정도 수준이고 연애는 각자 해. 각자 만날 사람 만나자.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취약점이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꼬리칸이 확정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은 자산이 많은 자들, 이 세대들이 됩니다. 그래, 너네들은 그럼 그걸 모았다 치고 왜 공적 이전 소득까지 받냐고. 그걸 받지 말아야지. 주장하는 바가 부의 보편적인 평준화잖아. 이퀄리스트들. 근데 왜 지들이 받냐고요. 이거부터가 애초에 정치적인 착취인 겁니다. 계층화가 더더욱더 강해지고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보유세와 상속세는 감세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청년 세대에게는 이럴 거면 디플레이션이 훨씬 나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당장 힘들더라도 부자가 떠난다. 그거 애초에 이전 정권에서도 이야기하던 건데 그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이제 와서 터뜨리냐고. 이거 감세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얻은 혜택과 앞으로 얻을 혜택을 봅시다. 그거는 팬데믹에 돈 뿌리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금은 감세하면 안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한민국 미래라면서 데모 등의 범죄 사면, 이 사람들 때문에 교화주의가 적용됐어요. 교화주의 자체가 원래 사회주의 계열이나 케인즈주의 계열, 진보 계열에서 주로 적용하는 바였고, 미국에 대해서 엄벌주의를 비판한 바인데, 지금은 이제 지금 몇 달러 이하는 이제 범죄 적용 안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기에 청년 일자리 물려주고 일자리 혜택 여러 가지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50년대 이상 사람들이 일자리도 뺏겼지만은 그
연금이 많이 녹았어요. 근데 동시에 청년 세대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많이 녹았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화폐 살포하고 카드 버블에 신용사면 혜택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기 부동산 공급의 혜택을 받았고요. 부동산 구매 후 화폐 살포로 인한 부동산이 상승합니다. 이때가 요 팬데믹 시기, 요 시기 그 이전에 상승했지만은 진보 정권으로 인한 가장 많은 소득과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공적 이전 소득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의 부동산과 화폐 살포로 월세 세팅으로 청년의 주거비를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얻었어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서 한 게 특례 대출론 관련된 건데 왜 부동산 부양시키냐 하는 건데, 일단 부동산 PF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신혼부부 대상이거든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네, 신혼부부들이 이제 1억 2천인가 둘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80%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대출해주는 거고, 이거 애 나오면은 최대 9억이에요. 최대 9억 이하 집까지만 살 수 있고 대출 한도도 많이 안 나와요. 4억 원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출 한도도 많이 안 나고 뭐 부자 되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신혼부부가 같이 살 수는 있게끔 집을 해주는 그런 용도, 그리고 애를 낳으면은 그래 애 있을 집을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용도거든요. 근데 이걸 왜 40조를 갖다 쳐뿌리고 앉아있냐 이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이거 팬데믹 동안 결혼 못하거나 집 못 구한 사람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공적 이전 소득을 제일 많이 처받고 있어요. 보편복지 이야기하면서 10대 자식이 생기면 뭐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그런 것들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30대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주거에서 대출 받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왜 그걸 올리고 앉아있냐, 이걸로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부동산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고 난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근로세대들이 받을 연금과 늘어나는 노인복지로 공적 이동 소득을 더 받을 겁니다. 연금과 노인복지 그리고 보편복지 주장 또 하겠죠. 그래서 화폐 살포해서 다시 월세 배당금 상승하겠죠.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하겠죠. 이걸 앞으로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혜택입니다. 아마 저는 평생 걸쳐서 저 세대들은 적고라지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비를 자유시장 논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부채와 연금, 보편복지는 절대 자유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그래 그럼 우리가 사회 계약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세대들의 미래는 국가를 통해서 부를 이전시켰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산은 포기해야지. 자산은 이 세대들이 국가 부채 해결하고 뭐 이 세대들 주거비를 싸게 해주기 위해서 자산은 포기해야지. 그거는 못 포기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청년 세대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겠지만은 자산은 포기 못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건 잘못된 행태입니다. 사회 불공적 계약이고 국가 연공서열제를 만들어서 아랫세대에 짬 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이게 재벌들이 하듯이 생산을 증대하고 실질금리를 상승시키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보유세를 감소시킬 거라면 먼저 재정수지 정상화하고 보편복지 폐기하고 연금을 파운드 시스템으로 개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돈이 안 몰리게 한 다음에 상속세 보유세 폐지하면 그건 인정. 근데 그 전에 뭐 재정수지 먼저 정상화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보유세와 상속세, 연금을 통해서 이 국가의 연금 재정과 국가 부채를 안정화시키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가난하게 살자는 거냐 묻는데 청년들은 애초에 더 가난해졌어요. 20대가 명목소득이 떨어지는 거 처음 봤다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그 대한민국 논한 거 지우세요.
자꾸 저 집단주의 세대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X세대, 86세대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집단주의를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짬 때리기 해서 착취하려고 그걸 명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따지면은 그래 대한민국 따져봐요. 그럼 생산성 높은 여러분들 착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은 착취당하세요. 저는 싫어요. 제 학생들은 이런 꼬라지 못 봅니다. 그래서 자산이 높은 인간을 착취하는 것보다 그냥 생산성 높은 사람 착취하는 게 제일 낫지. 젊을 때 인생 낭비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쥐어짜서 잘 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게 꼬리칸 역할이죠. 그래서 윗세대는 해분조선, 아랫세대는 해조선. 지금 이렇게 계층화시켜서 이런 차근차근 더더욱 더 마른 걸레를 쥐었다는 착취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동조한다는 사람은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좀 다른 데 가세요. 안 맞아요.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에 개입하지 마세요. 여기 훌륭하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잘 살게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잘 보육을 하세요. 이분들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든. 거기에다 지금은 이제 실질금리를 상승시킨 요인 중에 하나였던 미국 VC조차도 규제 때문에 철수 중입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규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없어요. 예, 다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겪어놓고 청년 세대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고 토지 귀족 흉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공적 이전 소득을 받아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농노지 주거비도 받고 공적 이전 소득도 받고 농노지. 그래서 이건 의도와 무관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야 할 현실입니다. 누구도 자연스럽게 최상위 계층으로 올려주진 않아요. 투쟁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중과 멀어져서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저 사람들은 뚫은 게 아니라 그저 역사상 운이 좋은 세대죠. 그래서 베이비붐을 가장 운이 좋은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X세대는 꼬리칸에서 탈출했죠. 좌파 지지에서.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노조로 투쟁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투쟁하면 왜 혐오라고 합니까? 우리를 착취하는 자들은 일자리를 줄이는 저 세대들이고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저 세대들이고 국가 부채를 만드는 저 세대들인데 재벌은 일자리 만들고 공급 늘려서 인플레이션 줄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로 국가 부채 누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금리를 높여주거든요. 그럼 저축할 이유가 더더욱 늘어나요. 근데 저 세대들이 정치를 장악해서 그것들을 반대를 해왔습니다. 무슨 공급을 늘려요? 부동산 장악해서. 무슨 일자리 늘려요? 오직 복지를 늘리죠. 그래서 양극화를 주장하면서 늘린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기네들 계층화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윗세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사는 걸 재앙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오긴 올 것 같긴 해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래 사는 게 재앙이 되는 시기가 오긴 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점점 치안이 안 좋아질 테니까. 그리고 아마 의료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건 본받아야 돼. 자신들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세뇌를 하는 모습. 이건 본받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짓거리면서 Y세대 착취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당신은 대한민국을 따지고 있습니까? 호구짓이지. 자기 착취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그건 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음 편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인생 사이클을 깨버려야 됩니다. 뭐? 옛날에는 초반 러시가 맞았어요. 열심히 축적해가지고 좀 무리해서 부동산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차피 대출받은 거 인플레이션으로 녹아가고 이건 인플레이션 해칭이 되니까 그런 구조로 해서 뒤늦게 자산을 샀거든요.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집을 산다는 목표를 가지 말고 S&P 500이랑 여러 가지 돈을 모아가지고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회사도 계속 이직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어떤 지역에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웬만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이거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봤는데, 황혼이혼한 어느 정도 우리가 전통적인 결혼 생활이 괜찮게 돌아간다는 황혼이혼한 황혼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봤는데, 사람은 그분들도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거든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랑 20년 넘게 살면 지겨워 죽습니다. 지겨워 죽습니다. 전부 하는 말이, 사람이 연애는 따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법적으로 얽매이면은 안 좋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뚫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몸도 가벼워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라, 이게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거든요. 실제 베이비 부머들조차도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다는 거 보였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와, 이건 아니다, 이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결혼을 할 거라면 상황이 괜찮아지고 하세요. 그리고 내 상황이 괜찮아졌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하세요. 보통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완전히 내가 상황이 괜찮아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굉장히 괜찮아지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하겠다. 근데 내가 나이가 찼으니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후회만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사랑이랑 별개입니다. 완전히. 사랑을 할 거면 굳이 결혼이 필요 없죠. 연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장기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 세대들 자식 세대인 20대 초반이랑 10대 초반에게 같은 구조로 던져지는 상태가 됩니다. 예, 다음 착취 대상은 너네다. 우리는 꼬리칸이었지만 너네는 저기에 달려와. 목줄 걸어놓을 때 달려와, 이런 상태가 되겠죠. 10대들이야 그래 제 이걸 지지한 X세대 부모들의 원죄가 있다고 쳐도, 도대체 10대 이하들, 제 친구 아들 딸 세대들 무슨 원죄가 있습니까? 요 세대들은 이제 30대 지금 이제 부모를 가지고 있을 텐데, 30대 부모를 가진 세대들은 50대 이상 그 할아버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위아래 한 집안이 통째로 뜯겼는데 노후 자금 녹아버리고 요쪽은 청년 자금 녹아버리고 위아래로 뜯겼는데 무슨 원죄가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저 세대들은 청년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최초로 적극적으로 돈을 뿌려준 세대인데, 저 세대들이 청년에게 왜 이렇게 많이 청년들만 해주냐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연금과 자식의 근로소득이 둘 다 뜯기는 재앙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한 집안을 위아래로 뜯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거 뜯어먹어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인생입니까? 국가연금사회제가. 이거 벌레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아기 다툼이지, 짬 때리기를 내리갈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복지는 안 된다고요. 선별복지를 해야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최후가 된다면, 근데 그냥 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최후에 가장 좋은 선택지를 택한다 그러면 10대를 뜯어먹는 게 맞아요. 이게 아주 웃긴 현실이라는 거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10대들 뜯어먹는 거,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 과정이 정치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원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20대들, 90년대생들, 60년대생 부모를 대다수 두고 있는 90년대생들, 명목소득 감소라는 역사상 드문 현상을 겪은 세대들이죠. 10대들은 더 힘들 겁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할 거예요. 이거 20대들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20대들 명목소득 감소다 이래도 되냐 이거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걔 지금 유튜브에 올렸을 때 가장 극렬하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누구냐면 40대들입니다. 40대들, X세대들. 20대는 다 힘든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 전부 자기네들 20대 보육받았거든요. 정부의 최초로 이 세대 살려야 된다. 이 미래 세대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게 김대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득 안 합니다. 니네 부모 원죄잖아. 그냥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여기 끼워서 이 방법 찾아.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알아서 그냥 저기에 살고. 보유세 상속세 이거 싫다. 부모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저쪽에 똑같이 저렇게 살고 그거 받아 살고 아니다. 국가 부채라도 줄여야 된다. 라고 이 방식으로 살고 적어도 제 말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 지우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 대한민국에 책임이 없습니다. 왜? 이거 대한민국 돈으로 띄워가지고 받은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책임 없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X세대와 86세대는 최대 인구, 정치, 경제체제의 지배자니까 지금 수명 기준점으로 보면은 이거 수명 늘어나면 50년 뒤에도 최대 정치, 경제, 인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태는 뭐 요것도 이해 못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이것도 왜 25만 원씩 주냐? 100억씩 줘도 되지. 그러니까 100억 뿌리자는 거냐 이거 이야기할 수준까지 있어요. 수준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태시킬 사람은 알아서 도태되게 냅두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그냥 가만 냅두면 알아서 똑같이 착취당하면서 계속 비명은 지를 거예요. 그래 돈 줄게 딱 그거를 유리하게 만드는 위치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취자 압제자를 위해 향해서 투쟁을 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너네 올라오지 마라는 거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투쟁하는 게 낫고 회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속세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10대들과 친구들의 자식 세대들에게 원죄를 물려줘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적어도 지금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럴 기반은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언젠가는 나오겠죠? 캘리포니아 무너지는 것도 캘리포니아의 젊은 부자들이 다 튀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리버럴리스트가 그 안에서는 힘이 없는데 떠나면은 그걸 못 떠나게끔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힘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직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로 뜰 수 있는 사람은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수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몫이 늘어나요. 그래서 국가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은 앞으로 계속 악화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름 한가락하고 있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고생해본 80년대생은 살아요. 근데 90년대생들은 죽어요. 근데 뭐 나름의 원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여기서 이거 이야기 계속 들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절대 주변의 워커들에게 알리고 계몽시키지 마세요. 이익 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마세요. 본인만 잘 되세요. 사자가 쫓아오면 있잖아요. 레드불 광고에 그런 거 있죠. 너보다만 빠르면 돼. 재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남들보다 덜 틀리면 됩니다. 그 대상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사회주의자들,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희생양이 되겠지 아마.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몫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돈을 뿌려도 이익이 되고 돈을 안 뿌려도 이익이 되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경쟁자를 감소시키세요. 그러니까 뭐 절대 주변에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잘 풀려봐야 86세대 X세대의 노후 자금을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고 노후를 모두 죽여서 비참하게 만든 다음 같이 폭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뭐? 너는 그 90년대생 부모들이 있건데 이게 정상적이냐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고. 저희 이렇게 폭사시키기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뭐 대한민국 망할 때 그냥 천천히 망하면 되는 거지. 뭘 굳이 안 망할끔 하려고 발버둥치냐. 그냥 대한민국을 탈출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대한민국이 망하냐 안 망하냐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본인의 부모 그리고 10대의 부모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부동산 디플레이션 이야기하고
있겠는데 서브프라임 당시 부동산 문제가 금융 시스템 문제로 발생하면 가정이 붕괴하고 막대한 고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더 맞아요. 경제적으로 복구가 빠릅니다. 한번 다 죽여버리니까 부실 기업들 다 죽여버리니까 경제적으로 맞아요. 근데 가정이 싸그리 다 망한다고요. 그래 이거 망하게 하고 한번 해볼까? 다시 재건해볼까? 그렇게 못하니까 부시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붕괴하게 내버려두고 오바마 당선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업이나 이런 건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그 세팅을 다 해놓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 그 받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랑 부시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 이건 미국을 위해선 좋은 선택이었는데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 상태까지 온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개혁을 하거나 상속세 보유세를 지키면서 그냥 국가 부채 천천히 줄여 나가면서 저분들 돌아가시는 한 50년 기다리고 60년 기다리고 뭐 100년 기다리고 그러거나 근데 언제나 최악은 벌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86, 97 세대들은 보유세 상속세 감소시키면서 국가 부채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건 10대들과 10대 이하들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를 안 받겠다는 사람들만 제 전략을 따르면 됩니다. 일본을 봐도 유럽을 봐도 남미를 봐도 베이비 부모 지키려는 정치권들은 희생당한 세대들을 절대 착취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둘 다 대응할 수 있는 중립적인 포지션. 적어도 여러분들이 실질 금리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저게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올라가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보면은 나는 저축을 열심히 하는데 돈이 계속 녹고 있어. 요거 지금 겪을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겨우 빡시게 굴려서 실질금리 드디어 좀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빡세게 인플레이션 잡은 거죠. 그래서 절대 주변에 워커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주변에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나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저축 모으면서 그거 하다가 아베노믹스처럼 너무 디플레이션 오는데 다시 돈 뿌려야 되겠어. 이거 또 올 거거든요. 또 오면 이제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대응할 수 있게끔 요 중간 이상의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일본처럼 이렇게 요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저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부터 마치 행복이 절대 가치인 양 굴거든요. 그리고 뭐 결혼해서 사랑이 절대 가치인 양 만들어진 것도 70년대 저때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이쪽인데 68혁명 때 마오주의나 레닌주의 기반으로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행복을 버리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평온과 성장을 보통 택하는 개념입니다. 요걸 택하세요. 행복을 버리세요. 그래서 뭐 내가 남들보다 덜 틀리면 됩니다. 재물은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안 물리면 되잖아 사자한테. 이거는 절대 설득하는 글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시하는 행동들을 할 사람들만 익히고 절대 타인에게 추천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특히나 이걸 뭐 읽었다고 해서 다 같이 탈출 방법을 뭐 이렇게 찾고 그러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 잘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장이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목 챙기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뭐 세대 전체를 구할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는데 힘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